나 김경자. 오늘도 이렇게 창가에 앉아 있네요. 바깥은 아직 겨울의 냉기가 남아있어 손끝이 조금 시려워요. 그래도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걸 보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싶네요. 오늘은 조용히 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려 해요. 오래전부터 제 마음 한켠에 담아둔 이야기,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래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그때의 냄새와 소리까지 생생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순간이 가끔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 결혼한 지 오래됐고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제 옆에서 조용히 웃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워야 했어요. 아이를 안고 잠든 밤이면 제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마른 침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창밖에 눈이 조금 내렸던 날이 떠올라요. 아들은 그때 겨우 5살쯤 되었던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뛰어노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지켜줄게 하고 속삭였던 날. 그때 느꼈던 따뜻함과 동시에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던 그 감각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안 가득 밥 짓는 냄새가 퍼지면 그 향긋함에 어린 시절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겹쳐 보여요. 아, 이렇게 글로 적다 보니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네요. 손끝이 시리지만 마음 한켠은 아직도 따뜻합니다. 눈앞의 햇살과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 회상을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묻어둔 고단함과 희망, 그리고 서늘한 배신과 절망. 그 모든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이 조금 서늘하게 느껴졌던 순간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지나온 제 삶의 이야기랍니다. 눈앞에 창문 밖으로 스치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천천히 꺼내어 보려 해요. 남편이 떠난 후에 공허, 아들을 키우며 맞닥뜨린 수많은 시련. 그리고 결국 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순간들까지. 오늘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해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남편과 함께 걷던 골목길, 그때의 공기와 냄새까지. 겨울이면 눈이 살짝 쌓인 길 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잡고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남편은 늘 제 눈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참 따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로 남편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전화벨이 울리고 병원의 하얀 복도를 달려가던 발걸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의료진의 차가운 말투와 남편의 무심한 얼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이 메었죠. 그제야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죠. 5살짜리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동시에 끈질긴 생존 의지가 솟구쳤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하나하나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은 울고 나도 울고 하지만 울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일상을 만들어갔죠. 아침이면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어요. 그 냄새 속에서 아들은 웃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곤 했죠. 밤이 되면 아들을 안고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참 고요했고 그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싶었어요. 작은 체구를 내 품에 끌어안고 괜찮아, 우리 둘이서도 살아갈 수 있어 속삭였죠. 아들의 숨소리를 듣다 보면 그 어떤 말보다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돈도 부족했고 집안일도 많았고 무엇보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가끔은 숨이 막히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나는 부엌에 앉아 뜨거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손을 문질러가며 마음을 진정시켰죠. 그래도 아들의 웃음 한 번이면 다시 힘이 솟았답니다. 아들을 키우며 맞닥뜨린 수많은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유치원 생활이었어요. 6살이 된 아들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가방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준비했죠. 아들이 뛰어나가며 엄마 안녕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리란 걸. 아들이 자라면서 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점점 기억 속으로 스며들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걸.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그 모든 순간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아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낼 힘을 준 시간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아들이 잠든 뒤 나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글을 적거나 손으로 작은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편지 속에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세상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속 절망과 희망이 담겨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쓴 편지들이 나를 붙잡아준 구명줄 같았어요. 오늘 아침 햇살이 부엌 바닥에 내려앉는 걸 보니 아직도 그때 냄새가 떠올라요. 작은 빵 굽는 향, 국물 냄새, 달걀 부치는 냄새 삶의 냄새와 섞여서 남편이 먼저 떠난 후 나는 혼자였지요. 아이는 겨우 6살 손바닥만 했던 시절.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했어요. 천막 하나, 테이블 2개, 오래된 가스레인지 하나.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지요. 남편이 없으니 내 손으로 아들 밥도 챙기고 가게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나는 가장 먼저 장부를 열고 재료 목록을 확인했어요. 오늘 필요한 재료, 지난달 소비 패턴, 손님 선호 메뉴까지. 아들은 아직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죠. 시작은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부터였어요. 채소, 고기, 달걀, 밀가루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며 상인들과 가격 흥정까지. 하루는 배추값이 갑자기 올랐을 때 손님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3시간을 시장을 돌며 다른 상인을 찾아다녔죠. 가게를 열고 손님 맞이하는 시간은 오전 7시. 따끈한 떡볶이 국물 냄새가 골목을 채우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나는 손님 얼굴을 보며 메뉴를 추천하고 취향을 기록했어요. 오늘은 좀 덜 맵게 해드릴까요? 작은 관심이 큰 만족으로 이어지더군요. 정오가 되면 손님이 몰려가게는 북적였어요. 아들은 그때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한편에서 숙제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았죠. 나는 장부를 보며 하루 매출을 계산했지요.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숫자를 맞추면 숨이 턱 막혔지만 손에 쥔 현금을 확인하면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아들이 커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친구들과 나쁜 짓을 배우고 가끔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님에게 거칠게 굴기도 했지요. 나는 매일 아들을 꾸짖을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어요. 대신 돈을 벌어야 하니 눈앞의 일부터 해결해야 했죠. 가게가 성장하면서 두 번째 지점을 내고 재료와 레시피 관리도 체계화했어요. 나는 밤마다 재고를 체크하고 손님 데이터를 정리했지요.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가게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는 걸 보며 마음이 철렁했지만 나는 다시 장부를 열었지요. 점점 아들은 반항이 심해지고 나는 그걸 방치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하루하루 버티느라 정서적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지요. 밥 먹었니?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한 번은 직원이 재료를 잘못 주문해서 하루 매출이 날아간 적도 있었고, 손님 불만이 이어지면서 가게 평판이 흔들린 적도 있었지요. 그때마다 나는 새벽에 혼자 남아 장부를 다시 계산하고 대안을 고민했어요. 그래도 현실 속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돈을 불렸지요. 소액 투자, 임대 수익, 다른 점포와 제휴. 가게 매출을 투자 자금으로 돌리면서 조금씩 큰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독립적이면서도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를 시험했지요. 밤이면 나는 부엌 한켠에 앉아 차가운 장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줬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함께 했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지요. 오늘도 버텨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아들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하자.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몰래 술을 마시고 돌아왔을 때 나는 손에 잡히는 장부도 계산기도 내려놓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삼켰어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매번 다짐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한 너를 지켜주겠어. 5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을 견디며 손님을 관찰하고 재료를 관리하고 숫자를 계산하며 아들과의 거리감을 안고 살아온 결과였지요. 현실적이면서도 힘겨웠던 과정,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은 항상 허전했어요. 돈은 많아졌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흐릿하고 멀어요. 그럼에도 나는 오늘도 부엌불을 켜고 장부를 확인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나 오늘도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차갑지만 햇살이 살짝 바닥을 데우는 걸 느끼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요. 창문 밖으로는 겨울 나무들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소리까지 내 삶의 배경음 같아요. 이제 아들은 20살을 넘겼고 나는 여전히 이 집과 사업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죠. 아들은 자라면서 세상에 조금씩 눈을 돌렸습니다. 가게가 작았던 시절에는 아들이 내 손 안에서만 놀았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나쁜 아이들 틈에 섞이더군요. 골목길에서 몰래 장난치고 가끔은 담배도 피우고 작은 범법 행위도 저지르며 나를 시험합니다. 나는 속으로 매번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관심을 줬다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지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가게를 지키고 장부를 보고 재료를 체크하고 때로는 분점 점주들과 회의를 해야 했으니까요. 아들을 붙들 시간은 거의 없었고 결국 아들은 스스로 세상과 부딪히며 배우게 되었죠. 새벽 5시 시장으로 나가는 길. 차가운 공기에 코끝이 시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며 재료를 고르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배추와 무, 달걀, 밀가루, 국수, 고기 각각의 재료를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오늘의 메뉴와 매출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가게 문을 열면 따끈한 떡볶이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때 가게 근처에서 친구들과 몰래 놀고 있었어요. 엄마, 나 잠깐 나가. 웃으며 나갔지만 마음 한켠이 철렁 내려앉았죠. 사업이 점점 번창하면서 나는 두 번째 분점을 내고 소규모 제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수천만 원을 넘을 때면 손에 쥔 현금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가게 안에서는 커피 향과 떡볶이 국물 냄새가 섞여 아득하게 나를 과거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밤이면 나는 부엌 한쪽에서 장부를 펴고 재고를 확인하며 숫자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친구들과 몰래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장부도 계산기에도 손을 대지 못하고 뜨거운 감정만 삼켰어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밥 먹었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번창하면서 우리 삶은 겉보기에는 바뀌었어요. 점포가 늘어나고 투자한 건물도 몇 채 생겼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쌓아 올린 자산을 볼 때마다 뿌듯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요. 좋은 차, 집, 명품 브랜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늘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았어요. 한 번은 분점 점주가 재료를 잘못 주문해서 하루 매출이 통째로 날아갔고 또 한 번은 손님 불만이 이어져 가게 평판이 흔들리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새벽에 혼자 장부를 다시 열고 숫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커갈수록 나는 그를 붙잡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꼬집기보다는 관찰하고 조용히 지켜보며 스스로 깨닫게 하는 쪽을 선택했지요. 하지만 내 마음은 매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사랑이 조금 부족했던 건 아닐까 속으로 후회하며도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건 장부와 현금뿐이었죠. 아들이 친구들과 몰래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을 때 난 부엌 불빛 아래서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죠. 오늘 하루 어땠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한 너를 지켜주겠어.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나는 더 이상 단순히 가게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건물 임대, 다른 점포 투자, 브랜드 계약,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손에 잡히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머릿속 계산도 복잡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들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장부를 확인하며 다짐했어요. 오늘도 버텨야 한다 아들, 나 사업,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밤이면 창가에 앉아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손바닥만 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나는 그 방황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봅니다. 가을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스며들고 손끝이 조금 시리지만 그래도 햇살이 바닥에 내려앉으면 마음 한켠이 살짝 따뜻해지네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기쁨과 걱정, 설렘과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 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 축하해야 하지만 마음은 조여오는 기분이었지요.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내게 손을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딸처럼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예쁘게 말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스며들었어요. 웃음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 그 눈빛이 순간 찰나처럼 스치자 나는 일부러 눈치채지 못한 척 미소로 응수했죠. 결혼 후 며느리는 곧 신혼집 구경을 오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은 시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나는 아들을 위해 참았지요. 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속으로 긴 한숨을 삼키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막상 집에 도착하니 거실은 화려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발걸음을 시험하듯 날카롭게 번쩍였어요. 며느리는 곧 아들의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무리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어요. 엄마, 이번 사업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금방 성공할 거예요. 말은 정중했지만 속에는 조급함과 이기심이 섞여 있었죠. 나는 이미 아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말 속에서 뭔가 꾀를 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생각하며 장부를 떠올렸습니다. 요청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달 뒤 신혼집 비용도 어머니께서 좀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마음속으로 부담감이 차올랐지만 아들을 생각해 결국 지원했지요. 집을 구경하는 동안 며느리는 차를 따라주며 다정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손끝과 눈빛은 거짓말을 숨기려는 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나자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으니 재산 일부를 정리해 주셔야죠.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이 스며들었어요. 모간이 뜨거워지며 애먼 침만 삼켰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죠. 참자, 오늘도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자 며느리와 아들은 내 재산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문자가 오면 손이 떨리며 마음이 조여왔죠. 그 와중에도 나는 장부를 펴고 숫자를 확인하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며느리는 또한 내 돈으로 친정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친구들에게 호사를 부리며 착한 딸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이를 악물었지요. 이 사람들 정말로 내 마음을 시험하네.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몰래 내 재산 일부를 빼내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기록, 계약서, 메시지까지. 나는 부엌 한쪽 의자에 앉아 손끝을 부르르 떨며 숨을 고르고 눈앞이 아득해졌죠. 그날 밤 창밖 달빛 아래 혼자 앉아 손주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 허탈함과 단호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죠.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돕지 않는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밤이 깊어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봅니다. 며느리의 웃음, 아들의 요구, 손주의 눈망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스쳐가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어요. 누구도 내 재산을 탐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속은 단단하게 벽을 세웠죠. 나 오늘도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지만 따뜻한 햇살이 손끝까지 스며오면 마음 한켠이 조금은 놓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심장이 두근거리는 날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모아온 내 인생과 땀으로 쌓은 돈, 바로 50억을 아들에게 입금해보기로 한 날이었죠. 오늘이야 마지막 시험이다. 속으로 여러 번 다짐하며 나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눈부시게 반짝였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나의 지난 50년 세월과 맞닿아 있음을 느꼈죠.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면서 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할 때 며느리가 손을 내밀며 웃던 그 얼굴,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에는 탐욕과 계산이 가득했던 눈빛. 바로 그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아들은 한껏 설레는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구나. 입금이 완료되자 며느리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숨통이 트였어요. 그 목소리 속의 달콤함, 나는 이미 익숙했죠. 표면적인 감사 속에 숨어있는 속셈을 나는 손끝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며느리는 연락처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편하게 연락드리려고요라며 웃었지만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죠. 그들은 내 돈을 갖고 자신들만의 계획을 꾸밀 생각이라는 걸. 마음 한켠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신혼집을 다시 꾸리고 한껏 사치를 부리며 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구, 최신 전자제품, 외식과 여행 모든 게 내 돈으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아들 내외의 패턴을 읽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도 내 돈으로 효도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세밀히 관찰했어요. 손끝의 떨림, 말투의 미묘한 변화, 표정 속 긴장까지. 그들의 계산과 탐욕이 눈에 선하게 보였죠. 며느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내가 준 돈으로 단숨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 며느리의 휴대폰, 집 전화까지 완전히 차단했어요. 나는 곁에서 한숨을 삼켰지만 이미 계획은 진행 중이었죠. 좋아. 이제 너희가 진짜 속셈을 드러낼 시간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안심하고 거침없이 내 돈을 쓰는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는 아들 명의로 몇 건의 계약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입금한 50억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했고 차용증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돈을 마음껏 쓰는 동안 나는 매일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때 나는 화면 너머로 모든 걸 확인했죠.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변호사를 통해 차용금 상환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다. 하지만 이제 갚을 시간이다. 법적 절차에 따라 50억의 반환을 요구했고 아들은 무심코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충격에 얼어붙었죠. 며느리는 핸드폰을 바꾸고 새로운 주소로 이동했지만 이미 법적 통지는 완료된 상태였어요. 그들은 허둥지둥하며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모든 연락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받도록 했죠. 전화도 메시지도 모든 개인적인 연락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한껏 사치를 부리던 그들의 계획은 순식간에 법적 분쟁으로 변했고 아들은 눈앞에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통쾌함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었죠. 50년간 쌓아온 돈과 경험, 모든 걸 이용해 내 자신을 지켜낸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겠죠. 돈만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겉모습과 말로는 진심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끝이 아직 살짝 떨리고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죠. 아들 내외가 내게 배신을 시도했고
나는 법적으로 나를 지켰지만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 인생, 내 재산 지켰다.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햇살은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오랜 세월, 돈과 사랑을 위해 달려왔던 나의 삶, 오늘로써 확실히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나, 오늘도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이 코끝을 간지리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귓가를 스쳐 지나가네요. 먼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물드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지난 세월, 50년 가까이 땀과 정성으로 쌓아온 삶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단호한 선택을 했죠. 50억 사건 이후 법적 분쟁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일부 금액을 갚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죠.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아들을 떠났고 아들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손주는 며느리가 데려갔고 나는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번호는 바꾸지 않았지만 아들의 연락은 받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죄책감과 슬픔은 이제 오히려 담담함으로 변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나 자신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 선택 이후 나는 제주도로 왔습니다. 높은 빌딩과 번화한 도시 대신 바다와 바람, 그리고 잔잔한 삶이 있는 곳을 택했어요. 아침이면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듣고 낮이면 부동산 사업을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관리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와 장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고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었죠. 제주로 이사 오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수척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엄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이해하겠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죠.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주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새벽에는 바닷가를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낮에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계약과 투자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손끝으로 문서를 넘기고 화면 속 숫자를 확인할 때 마음 한켠에서 지난 세월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 들었죠. 나는 종종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 인생 지켰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지난 50년간 나를 위해 버텨온 모든 시간을 담은 선언이었어요.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것. 아들은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엄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짧은 문자들이지만 나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읽기만 할 뿐이죠.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바닷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실패와 배신,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아들 내외의 배신과 탐욕은 나를 시험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나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과 수평선, 그리고 잔잔하게 흔들리는 바닷물 모든 게 조용히 나를 위로해 주었죠. 나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세월을 살아온 사람은 수많은 배신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제주에서의 삶을 온전히 즐기며 부동산과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긴 사업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바닷바람, 파도 소리, 잔잔한 햇살, 그리고 자유로운 공기, 이 모든 감각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의 선택을 확인시켜 줍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땀과 눈물, 그리고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 나는 지금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그 아이. 며느리가 데려간 그 작은 생명.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니까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후회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지금까지 이경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